한 달 뒤에 내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한 달 뒤에 갚을 테니까 이걸 대신 들고 가 그러면서 어음을 발행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어음을 받은 사람이 이제 물품 대금 채권을 이렇게 받으려고 이렇게 왔을 때 이 어음을 같이 주면서 어음을 이제 받아서 찢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을 이렇게 갚고 이러면 이제 둘이 계산이 끝나는 건데, 이 사람이 야, 내가 물품 대금 채권 그거 원인 채권에 대해서 행사를 해가지고 물품 대금을 결제를 해줬는데 한 달 뒤에, 그리고 나서 이놈이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아니면 그 다음 날 이번에는 어음을 들고 와가지고 자, 이 어음에 해당하는 돈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황당하죠. 야, 어제 물품 대금 채권 다 결제해 줬잖아. 그러면 이제 이 어음 들고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세요? 뭐 저는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요. 그러고 이제 어음을 또 행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중으로 행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물품 대금 달라고 이렇게 찾아오면은 그러면 너 내가 발행해준 어음 들고 왔어? 그거를 줘야지. 그거를 줘야 내가 돈 결제해주고 나는 그 어음을 이제 없애버려야 되니까, 이걸 누군가가 이중 행사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대방이 그 물품 대금 채권을 이 사람이 어음을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죠. 그럼 이 어음은 돌고 돌아서 어떤 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모르는 사람이 어음금 받으러 어음을 들고 찾아올 수도 있고, 이 사람한테는 물품 대금값을 다 결제를 해줬는데, 그럼 이중으로 지금 양쪽에다가 지금 결제를 두 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시행 항변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런 위험 자체가 아예 없고 이 사람이 다른 채무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경우이더라도, 그러니까 이거 어음을 돌렸거나 아니면 돌리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이 어음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없는 경우라면 그때는 이중지급 위험이 없으니까 동시행 항변을 인정할 필요가 없죠. 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법에서 어음법 공부 안 한 사람은 이거를 모르겠죠. 이게 어음은 버리는 게 낫습니다. 네. 나중에 공부해도 됩니다. 네. 그 목적이 있고 이 때문은 아니다.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 다 취지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중 직업의 위험이 없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시행 항변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인된다.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니까 1번이 틀렸네요. 없는 경우이더라도 여기를 바꿔서 냈네요. 네, 그쵸? 없는 경우에는 이거를 문맥에 맞게끔 이런 경우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항상 결론과 중간에 접속사를 한번 같이 바꾼다. 쌍으로. 나머지는 다 맞나 봅니다. 이건 상법을 공부 안 하신 분은 이게 1번에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걸 분간하기가 어려울 테니, 뭐 원인 채권이 뭐고 어음 채권이 뭔지를 모를 테니, 어음법을 공부를 안 했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틀렸다는 걸 모르니까 이걸 다 읽고 나서 이게 네 개의 지문이 다 맞다는 걸 알고는, 그럼 이게 뭔진 모르지만 1번이 틀렸나 보다 이렇게 답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2번 볼게요.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권 행사로 지상 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 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공물 면도 이거와 대가 관계가 있죠.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이 성립하죠. 근데 이걸 맞춰주지 않았으면, 그쵸, 본인이 의무를 이행 안 하면서 상대방 의무만 요구할 수가 없죠. 그게 동시이행의 항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연 손해금은 총 구할 수가 없죠. 발생하지 않죠. 이행지체라는 개념이 안 생기니까. 내 의무를 먼저 다 했을 때 그때부터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이행지체에 해당하는 거지. 나도 의무를 이행을 안 했으면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그 서류들, 그 관련 서류들을 법무사 사무실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겨놔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 의무도 다 이행을 해놓고 상대방이 매매 대금을 지급을 안 한다 이러고 따져야지, 나는 그 등기에 필요한 소유 서류들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매매 대금을 제 날짜에 지급을 안 하네 이러고 이행지체라고 지연 손해금을 물을 수 없죠. 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2번은 98년도 판례고요. 뭐 그대로 갖고 왔고,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이 된 부동산을 명도받기 전에 잔대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약정했어요.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의 명도기일이 지날 때까지 명도되지 않았으면은 그때부터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 중도금을 이행을 안 했어도 그러면 중도금 이행하기로 한 날짜부터 이행 지체가 되죠.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잔금 지급기일까지 지났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잔금은 어차피 동시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도금 날짜부터 어겼다고 하더라도 잔금 지급을 이유로는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죠. 다만 중도금 지급하기로 한 날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요 사이에 중도금에 대한 거는 이자가 붙죠. 이행지체, 지연손해가 붙죠. 그래서 2차에서 많이 풀어보는 논점이고, 이것도
4번 동시행위 항변권은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있기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일부에 대해서만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매대금 전부에 대해서 뭐 일부의 이행을 저기 구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일부에 대해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동시행 그 잔금과 이거에 대해서 관계는 전체에서 전체대로 저기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네, 맞아요. 네. 2006년도 판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만 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일부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에 대해서 네,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깔짝깔짝 하지 말고 이행 전부에 그 이행할 의무가 있으면 서로 다 전부에 대해서 제대로 다 하라 이거죠. 네.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는 건 안 되죠.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 기회 자체를 상실시키기 때문에 네. 뭐 2차에서 너무너무 상계 논점 너무너무 중요한 탑 논점이고 네. 자동 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수동 채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경우 조문이랑 판례 너무너무 중요한 2차 논점이죠. 성질상 허용할 수 없다고 맞는 지문이죠. 뭐 75년도 판례고 네. 이거 이후로도 뭐 이거는 수도 없는 판례들에서 인용되는 네, 많이 쓰이는 판례입니다. (28번) 신의치과 권리남용 3번이 틀렸나 보네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 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예상 범위를 상회하는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에 잔뜩 현재 약간 아이고 엄청 길죠 그냥. 네. 빠른 속도로 쭉 읽으면서 뭔가 쎄한데 뭔가 내가 공부했던 거랑 다른데 이런 것들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속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영어 독해할 때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해석해가면서 읽으면 시간 부족하죠. 독해 시간 똑같아요. 네. 권리금을 확대하며 연유하는 등 신의치에 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아무런 통보나 의사 타진도 없이 이렇게 하면 보증인에게 피해가 되죠. 그러니까 보증인이 무한정 다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네. 엄청 오래된 판례네요. 네.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은 네, 제한할 수 있다. 맞는 거고 위임 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보수입니다. 네. 약정을 해야 보수를 받는 거죠. 다만 변호사 선임했을 때는 보수액을 따로 약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수액을 내야 된다. 네. 판사들이 나중에 다 퇴직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다 나가가지고 변호사로 개업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할 건데 당연히 보수 받아야 된다고 판결하겠죠. 당연한 거죠.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상당한 인정법에서 청구할 수 있다. 그냥 뭐 이런 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다 맞다고 판단하면 되죠. 2016년도 판례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그다음에 3번이 틀렸네요.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이렇게 해제할 수 있겠죠. 뭐 여기까지는 맞을 겁니다. 항상 뒤를 바꾼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뿐만 아니라 어느 일방 당사자가 이렇게 하는 이런 사정이 모두 포함된 건 아니라고 했죠. 2017년도 판례고 앞에까지는 다 맞는데 이 뒷부분을 틀리게 냈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계약에 기초로 삼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죠. 그리고 어느 일방 당사자가 이렇게 떠안기로 한 사정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3번이 틀렸네요. 4번 전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그것은 부연 사정이 없는다. 신식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좀 옛날 판례네요. 이게 이제 보통 취득시효 완성이 이게 국가와 관계에서 이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국가랑 다투는 경우가 많죠. 국가랑 개인이랑.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았죠.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겁니다. 이런 사안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그래서 결론이 이건데 이것만 뚝 떼가지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판례 원문을 좀 찾아봐야 돼요. 이것만 가가지고는 그냥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